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고구려에 이어서 백제와 신라, 가야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구려가 연맹국가에서 고대국가로 나아가는 단계까지 배웠죠. 자, 그러면 백제는 어떤 식으로 발전을 했는지를 살펴볼 건데요. 일단은 우리 네 가지 미션이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죠? 첫 번째로는요, 여기다 약간 쓰자면 영토 확장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죠. 왕이 부자 상속이 있었죠. 자, 세 번째는요. 네, 율령을 반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가지 불교를 수용 또는 공인해야지만 전성기 또는 고대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네 가지 조건입니다. 자, 이 네 가지 조건을 잘 지켰는지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백제는요, 왕이 고구려보다 별로 없어요. 일단 총 몇 개냐면요.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4개까지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일단 고이왕부터 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백제를 건국했던 사람을 먼저 기억을 해야겠죠. 바로 백제를 건국했던 사람은요, 고구려에서 내려와서 한강 유역에다가 나라를 건국했던 바로 온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온조 다음에 이제 고이왕 같은 경우에는요, 이 백제가 조금 특이한 게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전성기가 가장 빨랐던 것이 백제입니다. 그래서 전성기가 빨랐기 때문에 가장 먼저 시스템과 토대를 마련해 줘야 돼요. 자, 고이왕 같은 경우에는요, 먼저 한강 유역을 장악하게 됩니다. 운조왕 같은 경우에도 한강 유역을 먼저 정복을 하고요. 그 한강 유역 전체를 다 지배한 것이 아니라 일부 지역만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전부를 지배했던 것이 바로 고이왕입니다. 네, 한강유역 전반적인 것을 장악했다고 봅니다. 그럼 영토 확장을 먼저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군현과 항쟁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한군현은요, 한나라 무제 때 세웠던 행정구역들, 그러니까 그냥 중국 세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 중국 세력들을 선생님이 앞 시간에도 말했지만 계속해서 백제와 고구려가 압박을 했다고 했죠. 특히 얘네들을 완전하게 몰아냈던 왕이 누구다? 고구려의 전쟁이 미쳤다라고 해서 미천왕이라고 했죠. 자, 이걸 기억해 주세요. 아, 끊임없이 그 전부터 한군현 중국 세력을 계속해서 한반도에서 몰아내려고 했구나라는 것만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육좌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6개의 좌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좌평이라는 건요, 관직이고 가장 높았던 관직들 중에서 하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6개의 각 부처의 좌평이라는 것들을 기용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이러한 관제, 이러한 관리 제도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전반적으로 우리 고이왕은요, 한강유역을 수복한 다음에 이렇게 지금 영토 확장을 하려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 다음에 육좌평, 관리들의 제도 또는 관리들의 옷 색깔들을 시스템 같은 것을 마련하는 어느 정도 율령을 반포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이해가 가죠. 자, 그런 다음에 바로 전성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백제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여기 나왔죠. 정복 활동을 하는데요. 남으로는 마한을 통합하고요. 북으로는 우리 배웠습니다. 고구려의 평양을 공격해서 누구를 원통하게 죽게 만들었다. 그렇죠. 이때 고구려의 고국 원앙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요. 서남의 해상 교역로를 확보해서 이렇게 확보를 하면서 어떠한 나라로 진출을 하고 교류를 했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잠깐 우리 지도를 먼저 보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바로 근초고왕 때 지금 활동했던 그런 지도를 나타낸 것인데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한성을, 수도를 누가 먹었어요? 네, 백제가 먹었죠. 자, 그래서 여기가 일단, 이러한 한성이 지금 백제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백제의 전성기 때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보면요. 지금 아까 말했듯이 평양성, 여기 고국 원앙 있었죠. 고국 원앙이 여기서 전사를 했고요. 그리고 또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아까 고이왕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강 유역 쪽을 정복을 했다면 이번에는
근초고항 같은 경우는 이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 마한이 있었잖아요. 여기까지를 지금 다 전라도 지역까지를 정복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알 수 있겠나요? 네, 그쵸. 그러면 지금 이 백제를 봤을 때 어디 쪽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바다로 하면 네, 여기 황해 쪽, 그러니까 서해 쪽으로도 나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남해 쪽으로도 나아갈 수 있죠. 그래서 서남해 해상 교역로를 확보하게 됩니다. 서해와 남해의 해상 교역로를 확보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바다로 나아갈 수 있다면 다른 나라와 접촉하고 교류를 할 수 있겠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일단 첫 번째 요서 지역을 진출하게 됩니다. 네, 요서라는 지역을 진출해서 여기 랴오어강이 흐르는데 거기 서쪽을 요서라고 하고 동쪽을 요동이라고 합니다. 그때 여기 지역을 진출했다. 이제 여기에 발을 닿아서 여기서 많이 교류를 했다라는 것을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일본 백제랑 가장 친했던 나라가 일본이라고 했죠. 자, 일본의 이 지역 규슈와 규슈 지역으로 계속해서 교류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나요? 그래서 일단 공격한 거는 영토 확장은 고구려를 평양성 쪽으로 공격해서 고국 원왕을 죽였고 마한을 복속, 여기 전라도 지역을 복속했구나. 어쨌든 서해와 남해로 갈 수 있는 루트를 얻었고 그래서 중국 쪽으로 여기 요서 지방을 진출하고 일본 쪽으로 교류했거나 이러한 모습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외 활동으로는요. 첫 번째로 여기는 요서를 진출했고요. 아까 중국 쪽, 그 다음에 규슈와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알겠지만 지금 이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미션 중에서 왕이 부자 상속을 이때 단행하게 됩니다. 부자 왕이 상속. 네. 그럼 이제 하나 남았죠. 그게 바로 다음 왕인 침류왕 때 불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실수를 했네요. 그럼 오늘 왕을 우리가 5개를 기억해 줘야겠네요. 그래서 침류왕 때는 불교 공인했다. 자, 이렇게 백제가 잘 나아가고 있었는데요. 역시나 백제에 큰 위기가 찾아오죠. 자, 고구려에 당시 전성기 왕이 등장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수왕은 남쪽으로 진출하는 남진 정책을 펼쳤고요. 그래서 당시 신라와 백제가 엄청나게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그래서 신라와 백제가 함께 동맹을 맺었다라고 해서 뒷글자를 따서 라제, 근데 여기서는 나제라고 합니다. 나제 동맹을 맺어서 같이 고구려에 대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고구려 유역인 공격으로 어디 유역을 상실해요? 그쵸, 수도였던 한강 유역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는 우리 저번에 배웠죠. 옹진으로 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제의 위기가 맞이하게 되다 보니까 백제는 일단 수도를 옮긴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 재도약을 해보자라고 해서 새롭게 도약하려는 중흥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시 이 백제를 일으켜 세우려는 두 왕이 존재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령왕이 있고요. 두 번째 성왕이 있어요. 이 무령왕 같은 경우에는요. 전국에다가 22개의 담로라는 걸 설치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22담로라는 것을 설치하고요. 거기에 왕족을 파견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지금 백제라는 땅이 이렇게 있으면 백제 땅이 있으면 여기 22개의 담로를 설치하는 거예요. 중요 지역에. 그리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왕의 친족, 왕족을 파견을 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속해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무령왕릉은요, 본인의 무덤인데 벽돌 무덤 형태입니다. 이거는 바로 중국식의 형태를 따왔다고 해요. 즉, 이 무령왕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다? 네, 중국과 교류를 했다. 중국 형식의 벽돌 무덤을 자신의 무덤으로 이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중국과 교류가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우리 성왕 보겠습니다. 성왕은 수도를 옮깁니다. 바로 수도를 어디로 옮기냐면요. 사비. 지금의 부여로 천도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백제는 어디에서 왔었죠? 온조가 어디에서 왔어요? 네, 고구려에서 왔었죠. 그리고 고구려에서는 이 주몽은 어디서 왔어요? 네, 부여에서 왔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백제의 근원은 어디다? 네, 부여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자신들이 부여의 그 계통을 이어받겠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부여다라고 해서 백제라는 이름 대신에 이제 남부여라고 칭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마침 6세기 때쯤엔요, 신라의 전성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백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수도가 뺏겼기 때문에 이 신라와 같이 힘을 합쳐서 한강 유역을 고구려로부터 탈환하려고 해요. 그래서 성공을 합니다. 당시 신라의 왕은 전성기 왕이었던 진흥왕이었습니다. 근데 서로 반반씩 나눠 갖기로 했는데 우리 진흥왕이 어떻게 했냐? 네. 뒤통수를 때리는 거죠. 그래서 원래 반반 나누어 갖기로 했던 이 지역을 이 신라가 다 갖게 되면서 모조리 신라에게 빼앗기게 돼요. 그래서 그럼 이 성왕 같은 경우에는 아주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탈환하기 위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신라와 관산성 전투에서 싸움을 벌입니다. 근데 여기서 누가 죽게 되냐? 네, 바로 성왕이 전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제랑 신라랑 감정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신라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자, 신라는요, 누가 신라를 건국하냐면요, 바로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박혁거세가 건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라는 초반에 진안에서도 6개 소국 중에서 사루국이라는 조그마한 나라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왕은 이때 돌아가면서 왕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박씨와 그리고 석씨와 김씨가 돌아가면서 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왕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이때는 이사금이라는 형태로 연장자라는 의미에서 나이가 많다는 뜻에서 이사금이라는 형식으로 선출이 됩니다. 이때 왕이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자, 근데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내무랑 때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신라가 정복 활동을 시작하면서 진안 지역 전체를 장악하게 됩니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라가 누구의 도움으로부터 가야 외 연합 세력에게 이걸 격퇴를 시켰을까요? 어떤 나라로부터? 그렇죠. 고구려, 특히 광개토대왕의 도움으로 가야와 외 연합 세력을 격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구려가 이 신라를 도와줬기 때문에 고구려는 신라를 간섭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게 됩니다. 야, 내가 도와줬잖아 라고 하면서요. 자, 이 간섭했다고 하는 증거의 유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슨 그릇이냐면 호후명 그릇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릇이 생겼고요. 여기에 광개토 대왕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이게 신라에서 발견이 됐다는 것은 고구려와 신라가 교류했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지만 고구려가 간섭했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여긴 아직 부자 상속은 안 하고요. 아까 박석김이 돌아가면서 왕위를 세습한다고 했죠. 돌아가면서 한다고 했죠. 이제는 박씨, 석씨는 안 되고요. 김씨만 왕위 세습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아까는 우리가 이사금의 칭호를 사용한다고 했죠. 왕 대신에 이때부터는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고요. 이 마립간 뜻은요. 대군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군장들이 존재하잖아요. 왕과 비등비등한 군장들이 존재했는데 내가 그 중에서도 짱이다. 크다,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국가의 체제 정비를 갖추는 모습을 볼 건데요. 이제 세 왕만 기억하면 됩니다. 먼저 지증왕이 있는데요. 자, 지증왕은 이름을 많이 바꿉니다. 나라 이름을 사로국에서 드디어 뭐로? 네, 신라로 바꾸게 되고요. 그리고 원래 마립간, 그러니까 원래는 이때 내물왕이 아니라 사실은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드디어 왕칭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왕칭호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지증왕 때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자, 우경을 장려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경은 경작을 하는데 무엇으로 경정한다? 네, 소로 경작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소우자예요. 그 다음에 어디를 복속하냐면요. 바로 정복활동. 지금의 울릉도와 독도를 합쳐서 바로 우산국을 복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독도가 우리 땅이다 라고 밝힐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근거가 신라 때부터 우산국을 복속하면서 독도는 우리 땅이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네, 알겠나요? 네, 좋아요. 법통항 같은 경우에는요. 이 법을 조금 기억해 주세요. 법. 자, 법. 그러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법이니까.
네, 율령을 반포했겠죠. 나머지 다 합니다. 여기가 전성기 왕이기 때문에 그 전에 못했던 걸 다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불교를 공인합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이제 병부와 상대 등을 설치했다고 했는데, 병부는요, 군사적인 업무를 담당한 부서예요. 그래서 이 군사력이 다 이 왕에게 집중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상대 등 같은 경우에는요, 귀족들 중에서 귀족 대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귀족들 중에서 약간 제일 높은 애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설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줬죠. 이때 고구려가 그냥 가지 않고 네모랑 때 금강가야를 약화시켰다고 했죠. 그 금강가야를 먹었던 게 바로 누구다? 맞습니다. 바로 법흥왕입니다. 그래서 금강가야를 완벽하게 흡수하고 멸망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전성기왕 보겠습니다. 전성기왕, 진흥왕은요, 인재들을 등용해서, 이제 영토화를 확장하기 위해서 체제를 정비하는데요. 그때 대표적인 인재들은요, 똑똑하고 잘생기고 싸움도 잘하는 그러한 그룹을 모은 화랑도라는 걸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을 하고요. 드디어 아까 성왕이랑 같이 힘을 합쳐서 어디 유역을 차지했다. 네,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금강가야를 흡수했다면 다음 금강가야에 올 가야는 대가야인데요. 마지막 대가야까지 정복을 하면서 정복 전쟁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함경도 지방까지 확대해서 고구려까지 확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기가 이렇게 영토를 확장하는 모습을 가장 과시할 수 있는 게 비석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석들을 총 5개, 단양적성비에 하나, 그리고 4개의 순수비에서 총 5개를 세우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나요? 그럼 잠깐 지도를 볼게요. 자, 여기 신라 진흥왕 때 영토입니다. 역시 항상 문제를 풀 때 서울이 한성이 누가 갖고 있는지 보세요. 이번에는 누가 갖고 있어요? 신라가 갖고 있죠. 그러면 이 지도를 보고서 이게 진흥왕의 지금 영토 확장된 지도구나 라는 걸 알면 되겠습니다. 한강 유역을 진출해서 이렇게 또 대가야 가야 쪽으로 진출해서 또 이렇게 계속 북쪽으로 진출하면서 이런 순수비를 건국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순수비가 하나, 첫 번째로는 일단 대가야부터 하니까 대가야, 북한산비, 황초령비, 마온령비에서 총 4개고요. 그 다음에 단양적성비는 여기 이제 이쪽으로 한성 쪽으로 올라갈 때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세웠던 비석입니다. 총 5개죠. 그리고 지금 백제 수도를 보면요. 백제가 어디로 옮겨갔어요? 아까 처음에 옹진으로 옮겨갔다. 여기 옆에 살짝 사비 쪽으로 옮겨가죠. 언제 때? 네, 성왕 때요. 성왕 때 옮겨갔다. 그래서 백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갔나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야 보겠습니다. 네, 가야는요. 정기가야 연맹. 아까 누가 이끌었다고 했어요? 그렇죠. 금관 가야가 이끌었고요. 날씨가 따뜻해요. 여기는 남쪽이기 때문에 따뜻합니다. 그래서 벼농사가 잘 되고요. 그리고 철기 문화가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가야 하면 철 이렇게 2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중개무역을 번성합니다. 가야의 위치를 보면 알겠지만 금강가야 쪽이 일단 한 여기 이쯤 있죠. 이렇게 중국 세력이 있었던 낙랑 쪽과 금강가야와 외 또는 백제 이런 식으로 가장 중간에 위치했기 때문에 중개무역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번성하는데요. 근데 누구 때문에 약해졌다? 네, 고구려의 광개토. 대항에 의해서 공격으로 약해졌고 금강가야가 쇠퇴되게 됩니다. 그리고 정기가야 연맹이 해체되게 된 건 누구 때문에? 네, 법흥왕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야가 바로 멸망하진 않고요. 그 다음에 뒤를 잇는 후기가야 연맹이 형성이 되는데 그 다음은 대가야 중심입니다. 대가야 중심이고요. 어쨌든 대가야도 신라 때문에 성장을 하지 못해서 신라에게 그대로 통합이 되고요. 4가지 미션을 얘네들은 성공을 하지 못했죠. 그랬다는 거는 고대 국가까지 가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를 사국시대가 아니라 무슨 시대? 네, 삼국시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갔나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6세기 말 7세기 초 잠깐 오늘은 여기까지 고구려 수당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요.
지금 원래 아까 보면 알겠지만 중국은 반으로 갈라져 있었어요. 북조와 남조로 이렇게 지금 서로 분열된 상태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국이 세력이 약했는데요. 마침 중국에서 하나로 통일하는 수왕조가 등장을 합니다. 얘를 다 통일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수나라가 얼마 못 가서 금방 멸망해요. 나중에 이따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수나라에서 당나라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치한 나라는요, 백제고요. 당연히 여기는 외죠. 그리고 여기 신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고구려. 그리고 이 수당 이때쯤에 북방민족인 돌궐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북방민족이에요. 말을 타고 달리는 유목민족가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6세기 말에서 7세기에 이렇게 나라들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관계를 볼게요. 자, 일단 백제랑 신라는 사이가 안 좋아요. 왜 안 좋죠? 신라가 한강 유역을 혼자 다 차지하기도 하고요.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이 전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둘은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백제가 지속적으로 신라를 공격합니다. 고구려도 신라도 마찬가지로 한강 유역을 여기에서 뺏겼기 때문에 둘의 사이가 안 좋은 걸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수당 같은 경우에 중국이 이렇게 하나로 통일하게 되면 늘 고구려랑 접점이기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요. 볼게요. 상대적으로 공동의 적을 두고 있는 신라 가 있기 때문에 둘의 사이는 좋을 수밖에 없고요. 상대적으로 둘이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여기랑 돌궐이랑 사이가 좋습니다. 그리고 백제의 늘 절친이었던 외랑 친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러면 누가 고립된 형태예요? 신라가 고립된 형태죠. 그래서 이 수나라와 당나라가 손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하냐면요. 잘 볼게요. 돌궐부터 해서 고구려, 백제, 외 이렇게 지금 손 잡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게 남과 북 진영이다 라고 해서 여기를 남북 진영이라고 합니다. 즉 남북 진영이라고 하면 돌궐, 고구려, 백제, 신라, 외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라, 수당, 중국이 이렇게 동서로 양 진영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동서 진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해 가나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이 팀을 먹었다. 남북진영과 동서진영 팀으로 이렇게 먹어서 서로 지금 관계를 국제적인 정세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수나라와 고구려의 사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수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먼저 이제 수나라가 통일했기 때문에 고구려가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고구려가요, 수나라를 먼저 선제 공격합니다. 네. 요서지방 선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나라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다. 그래서 두 황제가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고요. 선생님이 사실 이거 스토리를 등교 시간에 만나면은 재밌게 스토리를 얘기해주겠지만 또 이 스토리를 얘기하다 보면 길어지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언급만 하고 갈게요. 어쨌든 이렇게 수나라는 황제가 딱 2명밖에 없어요. 금방 멸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문제, 수양제가 지속적으로 공격을 했고요. 어쨌든 우리는 막아냅니다. 바로 무슨 대첩이냐? 을지문덕의 살수 대첩이요. 그래서 고구려와 이 같은 수 기억하세요. 물로 흥하고 물로 죽었다라고 해서 살수 대첩. 네, 이렇게 기억하세요. 누가 여기서 활약했다. 울지문덕이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수나라는요, 이렇게 수문제, 수양제, 연타로 해서 계속 고구려를 공격했기 때문에 힘이 없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농민들도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 전쟁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 수나라는 멸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당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될 건요. 초기에는 당나라는 고구려와 초기에는 친선 관계를 맺습니다. 친해요. 근데 어떤 황제가 등장하면서부터 사이가 안 좋아지냐면 우리의 당태종이 등장하면서부터 사이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계속 당태종은 고구려를 넘보고 있었고요. 따라서 우리는 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장성을 샀습니다. 바로
네, 천리장성으로 데뷔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천리장성으로 수비에 감독할 수 있게 파견을 했던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영계소문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권력을 쥐고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본인이 거의 왕과 비슷한 정도의 권력을 차지하게 돼요. 그러면서 거의 왕과 같은 비슷한 노릇을 하는데요. 이때 얘는 장군이기 때문에 당나라에게 엄청나게 강경하게 맞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투를 하게 되는데 그 전투가 안시성 싸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기게 돼요. 어쨌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당나라는 고구려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요. 일단은 살수대첩은 수나라와 싸운 거, 안시성 싸움은 당나라랑 싸워서 이긴 거라는 것을 좀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보면요, 여러분, 이 고구려가 계속해서 수나라를 싸우게 되면서 어때요? 백제와 신라는 비교적 이 중국에 대해서 위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고구려가 백제와 신라를 중국으로부터 보호해줬다. 민족적 방파제 역할을 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구려는 계속해서 중국과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된 전쟁으로 인해서 고구려는 급격하게 쇠퇴기를 맞게 됩니다. 국력을 손실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은요. 간단하게 보자면 네, 백제와 신라 그리고 가야가 고대 국가로 발전했는지 또 발전하지 못했던 그런 과정들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 한강 유역 마지막에 신라가 진흥왕이 먹게 되면서 관계가 바뀌었죠. 6세기 말부터 7세기에 신라에게 모든 공격이 집중이 됐었고요. 그다음 중국도 새롭게 수나라, 당나라와 같은 통일 왕국이 등장하게 되면서 지금 국제 정세가 변화하고 또 중국이 힘이 커지다 보니까 고구려와 대립하는 형태로 이렇게 전투를 벌였다라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이번에는 이 한반도 내에서 백제와 고구려와 신라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멸망했는데 어떤 식으로 멸망했는지 그리고 극복하려는 그 과정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